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이제 국가 대명절 추석 2020년 추석도 이제 다 지나고 일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부동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콘텐츠는요, 추석도 이제 끝나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이제 3개월 남았죠. 10, 11, 12 이 3개월 4분기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4분기 주목할 변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오를지 떨어질지 생각해보고 대응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고요합니다. 태풍의 눈처럼 아주 고요한데, 이 태풍의 눈을 지나 과연 이 2020년 말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지금이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냉정히 판단해 보면 하락의 요인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은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또한 하락 요인이 굉장히 적은 지금 상황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작년에 영상 찍을 때만 해도 6만 호가 넘었는데, 지금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호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상태고요. 그리고 신규 입주 물량마저도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내년 내후년 수도권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요. 이렇게 신규 입주 물량이 또 최저점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락 요인이라고 많이 꼽는 것이 이제 거래량 감소인데, 그거는 일단 거래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이 거래 물량이 적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높아진 호가에 적응한 소수의 수요자들, 유효 수요자들만 거래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거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임대입법 들어오면서 전세가가 이제 상승을 넘어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하락장 요인 중 하나가 이제 전세가 하락이거든요.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도 낮아지는 건데,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러한 전세가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전세 시장에 만들어져 있는 이 유동 장세입니다. 일단은 전세자금 대출이 뭐 SH통해서는 5억까지가 나오죠. 물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주택이 있는 분들은 이제 못 받지만,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 대출 활용해서 전세가가 급등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하락 요인 중에 보면은 거래량이 적은 것을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적다고 무조건 하락장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지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 바로 올해 2020년 10월, 11월, 12월에 대해서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이 그래프,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하면은 뭐 그래프 지표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런 것도 가져오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라 하지만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미분양 물량 지금 전국 28,000호 정도 된다는 지표입니다. 자, 2020년 7월 기준이네요. 그리고 2019년 10월부터로 표시가 됐습니다. 전 작년에 영상 찍을 때는 6만 호가 넘었죠. 네, 이렇게 됐고, 또 다음 그래프 볼게요. 신규 입주 물량 부족, 이 서울 그래프인데, 이거는 뭐 지겹게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21년, 22년 부족하다. 자, 그리고 전세가율 중요하죠. 지금 전세가율이 이 그래프 보시면은 2019년 53.6%, 예,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서울이 60.6%, 예,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뭐 각 통계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2019년에 이제 부동산 그 서울 아파트나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예, 지금 이거는 서울이에요. 이 그래프는 서울이고 여긴 전국 기준으로 지금 전세가율 65%다.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전국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지금 떼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60.6%가 작년에 이 서울 보시게 되면 53.6%거든요. 이게 서울인데 2015년에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매매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은 2016년, 17년 또 공급 물량이 꽤 있었기 때문에 신규 입주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들 전세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디 폭락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때가 2016년, 17년 뭐 요때였습니다. 예, 그렇게 됐었고 뭐 2018년 초반 보시게 되면 이제 헬리오시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전세가가 이때 역전세도 나와가지고 뭐 역월세 역전세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또 영상물들과 기사가 인기를 끌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전세가율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50%대에서 더 밑으로 주저앉게 되면은 또 우리 하락 요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 뭐 요때 2010년 요때 전세가를 보시게 되면은 한창 이제 서울의 매매가가 올라가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대까지 있었습니다. 전세가율이. 예. 근데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강남 지역도 그때 당시 보면 이제 강남 평균적으로 봤으면 이제 30%대, 예,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 평균으로 60%대고 뭐 강남 지역도 보시게 되면 이제 40% 후반대, 50%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락 요인에 꼽기에는 전세가율이 지금 높죠. 게다가 임대 입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지금 임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낮아져서 결국에 2019년 평균 53%대였던 서울의 전세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자, 이 전세가율 상승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던 뭐 상승과 하락의 요인을 꼽는 거 외에 지금 현재 이 대출 규제가 있죠. 서울은 15억이 넘어가면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고가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갈아타기에서 물론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야 뭐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겠지만 자본이 없는 이 수요자들 그리고 상급지를 원하는 이 수요자들이 전략적으로 또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필요비라고 하죠.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전략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수요자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율 상승이. 그래서 이 현상도 참 이례적인 거죠. 상승기에 사실 전세가율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는 보기가 어려운 현상인데요. 근데 이런 상승장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전세가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시장의 큰 변수 세 가지를 오늘 좀 꼽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대 입법과 매매 수요가 임대로 전환하면서 자, 이렇게 전환하는 수요는 어떤 수요자들일까요? 일단 3기 신도시를 기다리면서 청약을 기다리면서 그냥 매매하지 말고 임대로 기다려야겠다. 이러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자본이 안 돼서 대출을 막아 놓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그냥 임대로 전환하는 수요. 이 두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입법 갱신 청구권 플러스 이러한 수요의 전환으로 인해서 임대가가 지금 급등 상황이다. 예. 이게 또 시장의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전세가율입니다. 예. 전세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자,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이가 다시 좁아지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신고가가 거기서 파생돼서 나와지고 있는 거죠. 고가 아파트 신고가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유가 뭐냐면 이 15억 초과하는 상급지를 살 수 있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레버리지가 바로 이제 갭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갭 투자라고 하기에도 이게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도 상급지로 넘어가고 싶은 수요자들, 특히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또 연봉이 좀 센 이러한 수요자들, 뭐 40대 초반, 40대 후반 이러한 수요자들이 실제적으로 본인은 그냥 대출 없이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근데 능력은 있어. 그래서 몇 년 동안만 벌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본인은 당분간은 내가 월세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대로 본인은 전환을 하고, 그 다음 상급지를 갭을 껴놓고 미리 사서 소유하는 전략을 펼치는 이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수요자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이 3기 신도시 보상금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3기 신도시를 토탈해서 보상금을 추산해 봤더니 21조 정도가 나오고, 이미 몇몇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상 공고를 띄웠죠. 자,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이 지난 신도시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45조 정도 추산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이 수도권에 풀리는 이 보상이 90%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당연히 이 보상 금액이 시장의 유동성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상금이 이 정도 규모로 떨어지게 되면은 서울의 주택 시장만 보면 서울은 0.25% 상승할 것이고,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수도권은 0.19% 상승할 것이다. 주택은. 그리고 땅값 자체는 서울이 0.37%, 그리고 수도권이 0.44%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평균치인데, 지역을 또 뜯어보면은 일부 지역이 또 급등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과 같죠. 여기서 이러한 상승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토지 보상을 대토나 리츠 이런 걸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클 것이냐라고 보면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상이 나가는 게 수도권의 90%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도권의 전체적으로 문제가 뭡니까? 땅이 많지 않죠. 그래서 대토를 하더라도 이들이 원하는 그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리츠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선호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보상 유동성에 대한 제어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시장의 큰 변수, 올해와 내년의 변수 중 두 번째는 이 3기 신도시 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돈이 결코 적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앞서 우리 이기 신도시 나올 때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보상금의 절반가량 수준이 시중에 다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폭등을 양산을 했기 때문에 되풀이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수 두 번째로 놓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는 표가 이제 3기 신도시 보상 규모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하남이 가장 많은 금액이 풀리죠. 자, 이 한남의 근방에 있는 땅들과 도시들,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변 지역, 교산 주변에 뭐가 있죠?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고 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영상 제작한 적이 있는데 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변수에 하나 꼽힐 수밖에 없거든요. 자, 말소 물량입니다. 지금 임대사업자 물량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160만, 160만 채가 임대사업자 물량인데, 과연 이게 이 말소 물량이 올해는 얼마나 풀릴 것이고 내년에는 또 얼마나 풀릴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부에서는 일단은 시장이 기존 주택 거래할 수 있는 물꼬를 좀 트기 위해서 한 전략인데, 21년 6월 이후에는 이제 많은 것들 세금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이전까지 물량이 풀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이 물량이 얼마나 풀릴지를 우리가 계산을 어느 정도 해봐야겠는데, 정확한 수치는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160만 7천 가구 중에
3분의 2의 물량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60만 7천 가구에서 이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비중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죠. 근데 실제로 이 등록임대주택의 비중을 보면 대체주택 비중이 훨씬 높은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아파트 외 대체주택 물량이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별 영향이 없겠거니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160만 7천 가구 중에 4분의 1, 그러니까 40만 가구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적다고 볼 수도 없겠죠. 이게 만약에 일시에 거래로 나오게 된다면 절대 적은 물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올해 이 서울의 자동 말소 추정 물량을 보면은 이 아파트로만 계산했을 때 3만 9천 호 정도가 됩니다. 수도권을 봤을 때는 거의 뭐 8만 호 정도가 되고요. 자, 그렇다라면은 이게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죠. 자, 이 3만 9천 호 거래로 나온다면 적은 물량이 아니다. 근데 서울에도 25개구가 있죠. 우수 입지나 우수 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된 이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체주택 시장과 이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이 이들 물량이 시중에 나오면서 오히려 이 양극화 현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지금도 벌써부터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해서 물량화를 시키려는 분들이 상당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년 21년 6월 전까지 이들 물량이 서울의 외곽지역이나 대체주택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것이라고 전 예상을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양극화는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등록 말소 후에 1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종부세 1년 유예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 물량이 시중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적인 타이밍 자체가 짧은 시일에 이 자동물소 물량이 상당히 많이 풀리기 때문에 시중에 풀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물량이 뭐 서울의 중심지는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그렇게 뭐 서울 전체, 수도권 전체 하락을 이끌어낼 것이다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기기보다는 이 자본이 좀 적으신 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기회 시점이 아주 짧게 다가오는 겁니다. 거의 2년 안에 이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또 풀리게 되고 소진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어떤 물량을 여러분들 공략하시는 게 좋냐면 임대 입법,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임대가 들어있는 물량을 빨리 이 기간 내에 양도세 중과 배제받고 종부세 유예받으려고 하는 물량들, 매력적인 가격대로 또 시중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요 현상들 때문에 또 하락 기사가 쏟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분의 2의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올해 4분기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21년 6월 전까지 상당수 물량이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추석 이후에 4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내년까지 우리가 내다보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3가지에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영상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은 보다 편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 보실 수 있으니까 가입 좀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의 마지막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